경영학을 알아보는 시간, 마케팅 활동의 관리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우선 데이터 수집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고객의 구매 행동과 관련 있는 변수, 즉 고객 행동 변수와 고객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변수, 고객 특성 변수를 수집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세분 시장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구매 행동과 관련 있는 변수를 찾아내고 그리고 세분 시장의 전반적인 특성, 즉 고객이 누구인지를 나타낸 변수를 확인해야 될 겁니다. 시장 세분화에 사용되는 변수들은 우선적으로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리적 특성이라든가 성별, 연령대, 직업, 가족 구성원, 소득, 개성에 따라서 실제 시장이 나눠질 가능성이 높고요. 상품 및 혜택 변수도 있는 것이죠. 용도, 추구 혜택, 가격, 관여도가 또 시장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브랜드와의 관계라든가 충성도도 영향을 주겠죠. 이러한 것들로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아멘해머의 경우에는 이제 동일 상품에 대해서 다양한 시장 세분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아멘해머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되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베이킹 소다가 우선 청소용으로 활용이 되죠. 그래서 뭐 천연 청소제로 널리 사용되다 보니까 뭐 주방 청소라든가 욕실 청소, 뭐 카페 청소 이렇게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인 위생 제품으로도 활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구취 제거라든가 치아 미백, 뭐 심지어 핸드워시로도 이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품용 베이킹 제품으로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베이킹 소다 자체가 이제 제빵에 워낙에 필수적인 재료니까 실제 이제 이 베이킹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베이킹 소다가 냄새를 중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냉장고 냄새 제거제나 실내 공기청정제 이런 데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애완동물의 냄새 관리나 청소 제품에도 이 베이킹 소다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멘해머가 이제 애완동물을 위한 특별한 제품 라인을 개발해가지고 이 시장의 세그먼트를 공략하고 있겠죠. 이렇게 동일 상품에 대해서 다양한 시장 세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 기업들의 시장 세분화 사례를 살펴보면요. 우선 도요다의 경우에는 연령과 생활 주기를 기준으로 세분화를 했는데요. 자, 야리스라는 브랜드는 이제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좀 경제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고요. 캠리 아발로는 성숙한 중년층을 대상으로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록테인 갬블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세제 브랜드를 이제 세분화시키고 있는데요. 타이드는 소득 수준이 높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고가의 세제 브랜드고요. 개인은 가격에 이제 민감한 이런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세제 브랜드를 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키의 경우에는 이제 각 성별 및 연령대의 필요와 취향에 맞춰 가지고 디자인도 좀 다르게 하고 있고 마케팅 캠페인도 다르게 하고 있죠. 레고의 경우에는 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레고 더플로 그리고 9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레고 테크닉 이런 식으로 시장을 세분화하고 있고요. 에스티 로더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품군과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제 상품군 이렇게 다 나눠 가지고 시장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시장을 세분화하면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 세분화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혁신적인 신제품이다. 그러면 시장 세분화가 시기상조일 수 있고요. 그다음 너무 이제 세분 시장을 지나치게 했다. 그럼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선도 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후발 참여 기업이 도전하고자 할 때는 역세분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요. 역세분화라는 게 뭐냐? 시장을 통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샴푸 자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죠. 샴푸 플러스 비듬과 관련된 것들을 해결한 하나로 비듬 두피 샴푸. 그리고 스킨 로션과 밀크 로션을 합한 우루어스 올인원 스킨 밀크. 이러한 것들, 이런 식으로
상품 자체를 이제 통합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역세분화 사례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시장을 선택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진입할 시장을 선택하는 기준과 비슷한데 우선 높은 매력도를 가진 세분 시장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매력도가 이제 외형적 요인도 필요할 것이고 구조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로 나눠지니까 이걸 가중평균 해가지고요. 우리가 들어가서 매출액을 좀 키울 수가 있는지 이런 매력도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높은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세분 시장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분 시장 수준에서요. 주요 경쟁자들과 우리 자신의 기업에 대한 경쟁력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이제 기업 중심적인 방법이 있고 고객 중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기존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기업의 문화와 높은 적합성을 가지는 세분 시장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문화, 그리고 이미 진출해 있는 시장과 제품 특성, 현재까지의 마케팅 활동,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합성을 평가해야 될 겁니다. 높은 경쟁 우위를 가진 이제 시장을 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자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쟁자를 파악할 때는 기업 중심적인 방법이 있고 고객 중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중심적인 방법으로는 제품 시장 매트릭스 방법이 있는데요. 자, 기존 시장 기존 제품, 기존 시장 신제품, 신시장 기존 제품, 신시장 신제품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매트리스 관점에서 경쟁자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 중심적인 방법으로는요. 일단 고객 지각에 기초한 방법이 있죠. 고객들이 제품을 어느 정도 지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품 제거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제품 중에서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제품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걸 살 건지를 질문을 해가지고요. 경쟁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 상황별로 대체 상품이 뭔지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의 행동에 기초한 방법으로 경쟁자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상표 전환 매트리스 방법 그리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 분석 즉 가격이 변화했을 때 판매량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거죠. 자,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경쟁자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분 시장을 만든 사례로 이제 신한은행의 땡겨요 배달 앱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땡겨요라는 배달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한은행에서 왜 배달 앱을 출시했을까요? 은행에서요. 배달 앱을 가지고 뭐 수수료 사업을 할 것 같지도 않은데 실제 이제 땡겨요라는 배달 앱 자체가 되게 그 사용자 친화적인 배달 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게들에게 수수료도 사실 상당히 낮춰가지고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신한은행이 이 땡겨요라는 배달 앱을 만들었냐면요. 고객들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그 우리나라는 이 대출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요. 신용도가 매우 높은 근로소득자들의 대출 시장. 여기는 이제 금리가 아주 낮은 신용대출 시장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중금리 이상의 시장이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라든가 자영업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붕 떠 있는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 붕 떠 있냐면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 중에서 근로소득자 이상으로 돈을 훨씬 더 잘 벌면서 신용이 좋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은행에서는 그 정보를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제 높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이런 시장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냐면요.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 같은 데서는 사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9억 명, 10억 명 이러니까 사실 이 빅데이터 관련된 서비스들이 매우 크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QR로 결제를 많이 하죠. 택시 기사들한테 대출해주고 싶은데 어떤 택시 기사들이 성실할 거냐 이거죠. 어떤 걸로 확인할 수 있냐면 결제와 관련된 정보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택시 기사는 일정 시간 동안 항상 영업을 하면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럼 뭡니까? 일단 성실성이 담보가 돼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는 택시기사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훨씬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줘도 이른바 은행 입장에서 떼일 일이 줄어들 겁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신한은행에서 땡겨요와 관련된 앱을 출시한 게 뭐냐.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추적하고 싶었던 거죠. 안정적으로 매출이 잘 발생하는 이런 자영업자들이 있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뭐 기존에 있는 중금리 대출이 아니라 근로소득자 정도의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해줘도 실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 땡겨요 사업자 대출을 출시를 해가지고요.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데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상당히 괜찮은 그 시장 세분화 사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STP에서 이제 포지셔닝이 중요하죠. 자,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이 목표 시장에 존재하는 고객의 마음속에서 또 유리하고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어떤 제품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마케팅 활동을 총칭하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음 한구석에 저 상품 뭐야? 라고 이미 인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포지셔닝의 기준 자체는 제품의 속성이라든가 가격이나 제품의 질, 그리고 제품 사용과 응용, 제품 사용자, 제품군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무엇인가 잘못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다시 고객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을 심어주고 싶어 하겠죠.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을 재포지셔닝 전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경쟁 제품에 대해서 사실 이건 그다지 좋은 게 아니야라고 의도적으로 또 마케팅을 할 수도 있겠죠. 재포지셔닝에 대한 사례 중에서요. 먼저 자사 제품을 재포지셔닝했던 사례 중에 올드 스파이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중년 남성용이라는 인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제 매력적이지 않은 이미지였는데 실제 이제 2010년대 광고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요. 약간 유머러스하고 이제 약간 섹시함 이런 것들 결합해 가지고 젊고 동적인 이미지로 재포지셔닝 했습니다. 이게 성공을 해 가지고 매출이 크게 증가했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이 모두 상승하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 경쟁 제품을 재포지셔닝한 사례로 이제 펩시를 들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코카콜라보다 낮은 시장 점유율이었는데 아주 멋진 캠페인을 전개를 하죠. 펩시 챌린지라는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눈을 가리고 쉬운 테스트를 시킨 거죠. 그랬더니 많은 소비자가 펩시 맛을 더 선호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상승했고 펩시의 시장 위치가 강화된 이런 이제 사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포지셔닝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브랜드가 될 수 있죠. 브랜드가 되는 것은 모든 기업이 꿈일 겁니다. 브랜드 가치가 정말 중요하죠. 보게 되면 이제 2024년 3분기에 스마트폰 이제 그 판매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1위부터 3위까지가 이제 아이폰이죠. 4위부터 7위까지가 갤럭시고요. 보면 이제 탑 10에서 아이폰과 갤럭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아이폰의 경우에 또 고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판매량 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아이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콘적인 느낌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볼보의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포지셔닝이 너무 잘 돼 있죠. 실제 이제 이러한 기사를 보게 되면 정말 볼보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예를 들어서 XC90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출시 이후에 탑승자 사망 사고가 제로라고 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안전성 하나만큼은 검증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라 난 그냥 안전함을 가장 많이 추구해라는 사람들은 볼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볼보의 비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수십 년간 볼보는 차량 안전 분야에서 선두를 지켜왔습니다. 그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을 거고 우리의 비전은 새롭게 출시되는 볼보 자동차에 의해 중상자나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없어요. 중상자까지도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거니까 이런 확실한 포지셔닝으로
실제 안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 정말 많이 강조해 놨습니다. 차량 안전 기능. 그래서 진정한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선 에어백. 아주 그 안전한 다양한 에어백들이 장착되어 있고 차량 시트 자체도 척추 부상을 줄여주고 다양한 어떤 부상 위험을 감소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홍보하면서 안전에 대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감지와 반응의 바탕을 둔 마케팅적 사고가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고객의 변화하는 필요와 욕구를 적시에 감지하고요. 이에 맞춰 가지고 신속하게 반응해서 가치를 제공하는 마케팅 접근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감지라는 게 뭐냐? 어떤 걸 감지하는 거냐? 고객의 행동, 시장 환경, 트렌드,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소셜미디어 데이터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구매 패턴, 고객 리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요구를 탐지하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과정이 바로 반응입니다. 그래서 고객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요구에 맞는 제품을 출시하는 이게 바로 감지와 반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감지와 반응의 바탕을 둔 마케팅 사고는 다음처럼 이제 도식화 시켜볼 수 있습니다. 우선 무엇을 감지해야 되느냐? 시장 구조가 바뀌는 것을 감지해야 되겠죠. 그 고객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 그 다음에 자사와 경쟁자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환경 변수들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환경도 바뀔 수가 있고요. 법적 환경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기업 환경 중에서 이제 ESG 경영 활동들이 좀 강조되는 이런 측면들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계속 변화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기업의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뽀피나 아니면 그 이외의 수단들, 뭐 CRM이라든가 공급 사슬 관리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감지해야 될 주요 요소로 우선 소비자를 들 수 있겠죠.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유기농 식품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감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의 행동과 구매 패턴을 파악해야 됩니다.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구매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이 특정 시점 뭐 주말이라든가 프로모션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 동안에 더 많은 구매를 하는지 확인해서 대응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의 피드백 내용과 불만을 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되겠죠. 리뷰를 단다라거나 소셜 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린다라거나 서비스 접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비자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감지해서 마케팅 과정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시장과 관련한 요소도 감지해야 되겠죠. 우선 시장의 수요 변화를 감지해야 될 겁니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수요가 늘어나는지 감소하는지를 감지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환경 변화를 감지해야 되겠죠. 일단 경제적 요인이 있을 겁니다. 뭐 물가가 올라간다라거나 환율이 바뀐다라거나 실업률이 변화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소비자 구매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요인을 감지해야 되겠죠. 문화가 바뀌고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고 세대별 소비 특성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 요인, AI라든가 IoT가 그 시장 구조에 미치는 이런 영향들을 감지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경쟁사 상황도 감지를 해야 되겠죠. 경쟁사가 신제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출시를 하는지, 가격 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바꾸는지 실시간을 모니터링해서 대응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규제와 정책 변화도 감지해야 되겠죠. 사실은 뭐 환경 규제가 강화된다. 그럼 당연히 이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제품 및 브랜드 관련 요소를 감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성과, 그러니까 매출이라든가 점유율이라든가 반품률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야 될 거고요. 브랜드 평판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 의해서 부정적인 여론은 순식간에 확산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라든가 리뷰 사이트라든가 설문조사들을 통해 가지고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감지해야 되고요. 만약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확산되기 전에 반드시 선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감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품이라든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결함이나 서비스 장애,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된 다음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빠르게 감지한 다음에 대응해야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유통 및 채널 관련된 요소도 감지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채널에 대한 성과를 감지해야 되겠죠. 특정 유통 채널에 대해서 매출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고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가 급증한다. 그럼 그런 형태로 물류를 좀 조정해야 되겠죠. 재고 상태도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재고가 부족하거나 과잉 상태가 됐을 때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이 재고가 부족하다. 물류를 좀 조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고객 접점의 문제도 이제 감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판매라든가 고객 센터라든가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고객 접점에 문제가 있다. 이걸 이제 감지해서 대응해야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에서 결제 오류가 벌어지게 되면 반드시 즉시 조치해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및 데이터 기반 요소를 감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빅데이터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일 건데요.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고객의 행동을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고객의 어떤 특정 소비 패턴을 통해 가지고요. 다음 구매를 예측을 하고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고 대응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브랜드나 제품이나 트렌드나 이런 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 트래픽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트래픽 변화와 고객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시장에서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이 감지되었다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요. 대응하는 마케팅 수단은 마케팅 믹스 차원에서의 이제 뽀피, 그리고 온라인에서 새롭게 가능해진 고객 관계 관리 같은 것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의 변화에서 파악된 기업의 위협과 기회에 마케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전략적 마케팅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 시점에서는 고객 관계 관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CRM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고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고객을 오래 유지시키고 생애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에는 마켓쉐어 관점이 컸었어요. 많이 파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요,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 클릭 한 번이면 자산이 A라는 은행에서 B라는 은행으로 그냥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판매를 했다 치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객 생애 가치라는 개념은요, 결국은 고객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총 기간 내에 가져다 주는 순이익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단 한 번 구매했을 때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이 우리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총 가치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 생애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1인당 평균 매출에서 평균 비용을 뺀 거, 이거를 자, 1 빼기 고객 유지율 플러스 이자율, 이거죠.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결국은 이 M과 이 R을 높여야 기본적으로 이 고객 생애 가치를 키울 수가 있겠죠. 카카오가 미니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대부터 카카오뱅크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10대가 지금 당장 카카오에 뭐 얼마나 이득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왜 미니에 투자를 하느냐? 플랫폼에 가둬 버리려고 하는 거죠. 고객들이 이 카카오라는 플랫폼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여기 머무르게 되면
성장했을 때도 이 플랫폼 안에서 지속적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상품에 가입하면서 생애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카카오가 미니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영상 정리하면서 다음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지셔닝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자, 어떤 제품이 목표 시장에 존재하는 고객의 마음속에서 유리하고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그 제품의 어떤 특징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마케팅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1번, 한국에서 자사 제품을 재포지셔닝해서 매출액을 늘린 사례가 있다면 한번 찾아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한국에서 상대 회사의 제품을 재포지셔닝 해가지고요. 상대 회사 제품의 매출액을 떨어뜨리고 자사 제품의 매출액을 올린 사례가 있다면 찾아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